KF-21 보라매가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날아오를 그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음속 돌파, 무장 분리 및 발사 시험까지 마친 KF-21은 개발 스케줄을 예정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11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전투용 적합 판정 시기를 다음 달인 5월로 앞당기고 양산 시기 역시 내년 11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개발의 성공에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드디어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자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하게 될 거라는 기쁜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즐거운 소식에 눈치 없이 한 발 끼어들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곳이 있었으니 역시 KF-X 사업의 유일한 오점인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으면서 KF-21이 이미 인도네시아 전투기가 된 것처럼 인도네시아에서 KF-21을 운용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내지 않아 사업에서 퇴출당하기 직전인 인도네시아가 뭘 믿고 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니 KF-21의 스텔스화 핵심 기술을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해주었다는 CNN 기사를 근거로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절대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인도네시아의 메이저 군사 언론 자카르타존에서 KF-21 전투기가 무장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인도네시아 KF-21의 치명적인 미사일은 중국 항공모함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명적인 미사일이란 바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본 기사에서는 KF-21의 지대지 및 지대함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항공모함을 상대로 한국이 맞서 싸울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독침 무기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강력한 미사일이 인도네시아에 올 KF-21에 장착되어 우월한 전투기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공개도 하지 않은 그것도 준 전략무기인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인도네시아에 KF-21과 함께 수출될 거라니 망상이 심해도 너무 심한데요. 인도네시아의 김칫국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KF-21의 완성이 확실해지자 망상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카이에서 공식적으로 분담금 납부 없이는 시제기 전달도 불가하고 인도네시아 파일럿이 시제 5호기로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인도네시아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이전과 똑같은 내용의 인도네시아의 파일럿 2명이 시제 5호기를 탈 예정이라는 이전과 똑같은 내용의 기사를 또 한 번 보도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계약 조건을 벗어난 물건까지 탐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만든 KF-21 보라매 블럭2 스텔스 전투기를 얻을 기회가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이 블록2부터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만들기 위한 개량을 시작할 것이며 블록1에 비해 치명적인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 전하며 블록2가 배치될 때 인도네시아 역시 블록2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분담금이 없으면 국물도 없다는 한국의 단호한 태도에 한동안 쭈그려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인도네시아가 또다시 KF-21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얼마 전에 밝혀졌으니 지난 2월 인도네시아에서 미납된 분담금 400억 원을 지불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시기상 지난 1월 KF-21이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자 부랴부랴 돈을 모아 2월에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00억이면 미납금 8천억 원의 5% 정도의 연체 이자조차 못 되는 금액인데요. 겨우 이 금액을 납부했다고 한국은 다시 인도네시아를 사업에 받아들였으며 KF-21의 장밋빛 미래에 인도네시아가 동참할 수 있다고 나라 전체가 김칫국을 들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절대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KF-X 사업에서 퇴출시킬 수 없을 거라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 답이 없어 보이는 인도네시아 자신감의 근거를 인도네시아의 한 밀리터리 포럼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KF-21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한 기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도네시아의 싱크탱크 분석가가 가장 중요한 기여는 공기업 입구 설계입니다. 설계는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인도네시아가 개발한 CL03 설계를 사용합니다라고 답변을 달았는데요. KF-21은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되었기에 공기흡 입구 역시 RCS를 최소화할 수 있는 S형 공기흡 입구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을 대한민국도 고문을 맡은 록히드 마틴도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해 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분석가는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 인도네시아 연구개발청장 안느쿠스 마야띠가 CNN과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만이 보유한 기술이 있는 작업 패키지도 있는데요. 그는 ITB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유일한 흡입고 설계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인도네시아를 경시하지 못합니다. 즉, 이 짧은 인터뷰를 근거로 스텔스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KF-21의 흡입구, RCS 저감 설계를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맡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5세대 스텔스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카이로선 이 정도 스텔스화 기술력을 가진 인도네시아를 분담금이 지연되더라도 끝까지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인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랬을 리가 없죠. S형 흡입구는 F-22,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스텔스 형상 설계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F-35의 전면 사진과 같이 S형 흡입구가 적용되면 전투기의 정면에서 보더라도 엔진의 팬이 보이지 않는데요. KF-21 역시 전면 사진을 확인했을 때 S형 흡입구가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텔스 전투기에 S형 흡입구를 적용하는 이유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전파 반사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설계에서 레이더, 전파 반사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부분은 공기 흡입구와 연결되어 있는 엔진 전면의 팬 부분입니다. 때문에 스텔스 전투기들은 공기 흡입구로 들어온 전파가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S자 형태로 구부러지게 설계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도록 만든 흡입구라도 공기가 원활하게 엔진에 공급되어야 하기에 매우 고난이도의 설계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도의 설계 기술을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지고 있었다니 웃음만 나오는 주장인 것이죠. 카이 관계자가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역설계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을 빼돌릴 수 있는 수준도 못 된다고 직접 언급했을 정도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항공 기술력은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도네시아는 개발금 분담과 더불어 KF-21의 시장성을 증명하기 위해 KF-X 사업에 참여시켜준 것이었기에 기술적 협력은 고려사항이 아니었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의 도움을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순간 인도네시아에서 파견 보낸 기술진들을 전원 귀국시켜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전투기의 흡입구 설계 기술의 중요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당 기술의 연구를 진행해왔었습니다. 10년 전에 발표된 국방과학연구소와 카이의 편찬 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S덕트 이미지가 실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과연과 카이는 T-50 탐색 개발이 진행 중이던 1994년부터 공기흡입구 설계 연구를 시작했었고 2016년에 이미 자체 흡입구 및 노즐 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KF-X 탐색 개발에 적용했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연구진들이 합류하기 전부터 흡입구 형상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력을 토대로 풍동시험까지 거쳐 KF-21의 S형 흡입구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의 수십 년에 걸친 집념 어린 노력에 결과물을 교육받는 입장이었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해결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연구진들을 모욕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S형 덕트 외에도 KF-21을 온전한 스텔스기로 만들기 위해 각종 레이더 흡수구조 설계가 연구되고 적용되어 있는데요. 우선 KF-21의 기체 전체의 형상은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특정 각도에 맞춰서 반사각 정렬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KF-21이 미니 랩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F-22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반사각 정렬 설계 때문에 필연적으로 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KF-21 전투기의 플랫 부분에도 RAS 설계가 적용되었고 조종석에도 주파수 선택적 투과라는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조종석에서 반사되는 레이더 전파를 줄이기 위해 조정석 캐노피에 금속 코팅을 하여 조종석 안으로 전파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자체 생산한 스텔스 도료가 기체에 도포까지 되어 KF-21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 중 RCS가 가장 낮은 FA-18 EF의 1제곱미터보다 훨씬 작은 0.5제곱미터 RCS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설계 결함으로 인해 1에서 3제곱미터 정도의 RCS를 가지고 있을 거라 추정되는 중국의 자칭 스텔스기 젠20을 훨씬 뛰어넘는 우수한 성능이죠. 게다가 아직 내부 무장창과 컨포멀 안테나의 내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RCS인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스텔스 설계가 추가로 적용될 블록3는 완전한 스텔스기가 될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KF-21 보람의 완전한 스텔스화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 F-22, F-35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신기술은 이미 한국에 준비되어 있으니 차세대 스텔스 나노 소재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발해 둔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구종민 박사팀이 새로운 전파 흡수 소재인 TI3CN 맥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이 소재는 현재까지 보고된 어떤 전자파 소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 소재가 60에서 80dB 정도의 전자파 차폐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내에서 개발한 맥신 소재는 머리카락 두께 정도인 40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얇게 도포했을 때에도 116dB 이상이 높은 전자파 차폐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전파 차단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기존 금속 소재 스텔스 도료보다 훨씬 가볍고 비용도 훨씬 덜 듭니다. 스텔스 도료는 비행 시 발생하는 고열의 마찰열로 인해 벗겨질 수밖에 없어 반드시 1회 출격마다 스텔스 도료가 벗겨진 곳을 확인하고 칠해줘야 합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유지비 상당 부분이 스텔스 도료를 지속적으로 도포해야 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신소재를 적용하게 된다면 스텔스 전투기의 운용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실용화될 경우 KF-21의 구조나 설계를 바꿀 필요 없이 단순히 코팅하는 것만으로도 스텔스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스텔스 도료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한 소재로 실용화만 된다면 KF-21을 기존 스텔스 전투기를 훌쩍 뛰어넘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전투기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아직까지 KF-X 사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인도네시아를 퇴출시켰을 때 한국이 볼 이득이 딱히 없어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T-50, KF-21로 이어지는 연타석 홈런으로 대한민국의 군용기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음이 증명되었고 성공이 확실해진 대한민국의 여정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납급 8천억 원 중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지불한 금액은 494억 원으로 6%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남은 시간은 2026년까지인데 그 전에 남은 7,506억 원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기다림 없이 KF-21 프로젝트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인도네시아가 정신을 차리고 분담금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퇴출시키든지 더 이상 질척거리는 꼴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